태초의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차원과 세계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던 시절, 그 모든 것을 뒤흔든 대격변이 일어났죠. 천구의 결합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세계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린 우주적 충돌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세계들이 한순간에 겹쳐지면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이 한데 섞여버렸고, 그렇게 새로운 대륙이 탄생했습니다. 천구의 결합 이전, 이 대륙에는 이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엘프들은 숲과 강, 산맥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삼아 우아하고 섬세한 문명을 꽃피웠고, 드워프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돌과 금속을 다루며 견고한 왕국을 건설했죠. 엘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마법의 예술을 발전시킬 때, 드워프들은 대장간의 불꽃 속에서 전설적인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종족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교류하고 때로는 충돌하며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엘프들의 도시는 숲 사이로 흐르는 은빛 강물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탑들이 고목 사이로 솟아올랐고, 마법으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계곡을 가로질렀죠. 그들은 불멸에 가까운 수명을 타고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 세대가 수백 년을 살아가며 지혜를 축적했고, 그 지혜는 다시 후대로 이어지며 깊어져 갔죠. 엘프 현자들은 별의 움직임을 읽고 미래를 예견했으며, 그들의 음유 시인들은 노래 한 곡으로 숲 전체를 춤추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워프들의 왕국은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깎아 거대한 홀을 만들었고, 용암의 열기를 이용해 대장간을 가동했죠. 드워프 장인들이 만든 검은 100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았고, 그들이 세운 성벽은 어떤 공성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드워프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귀한 보석과 금속을 캐냈고, 그것들로 경이로운 보물들을 창조해냈죠.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때때로 너무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깨어나지 말았어야 할 고대의 존재들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족이 대륙의 주인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수천 년간 이어졌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절만은 아니었죠. 엘프와 드워프는 영토를 두고 다투었고, 특히 마법이 깃든 숲과 광물이 풍부한 산맥이 맞닿은 곳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대륙에서 태어난 원주민이었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엘프들은 드워프의 기술력을 필요로 했고, 드워프들은 엘프의 마법을 경계하면서도 존중했죠. 천구의 결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갈라졌고, 차원의 벽이 무너지면서 낯선 세계의 조각들이 이 대륙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괴물들이 나타났고, 알 수 없는 질병이 퍼졌으며 마법의 흐름 자체가 왜곡되었죠. 엘프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했고, 드워프의 깊은 광산들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종족의 등장이었죠. 인간들은 천구의 결합을 통해 다른 세계에서 건너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번식력은 엘프나 드워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짧은 수명을 가진 대신 한 세대 안에 수십 명의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작은 마을이 도시로 성장했죠. 엘프들이 한 세기를 두고 고민할 때, 인간들은 같은 시간 동안 4세대를 거쳐가며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고, 좌절해도 다른 길을 찾았죠. 인간들은 약했습니다. 엘프처럼 우아하지도 드워프처럼 강인하지도 않았죠. 타고난 마법 능력도 없었고, 천부적인 장인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적응력과 야망이었죠. 인간들은 엘프에게서 마법을 배웠고, 드워프에게서 대장 기술을 익혔습니다. 완벽하게 흉내내지는 못했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고, 그것을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한 명의 인간 마법사가 발견한 주문은 10년 안에 수십 명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한 대장장이가 개발한 기술은 다음 세대에 의해 더욱 발전했죠. 처음에는 엘프들이 인간을 경멸했습니다.
덜 진화한 종족, 천구의 결합이 남긴 잔재 정도로 여겼죠. 드워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검은 곧 부러졌고 인간이 세운 성벽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의 정착지가 점점 더 넓어졌고 그들의 왕국이 하나둘 세워졌습니다. 엘프와 드워프가 한가롭게 지켜보는 사이 인간들은 대륙 곳곳에 뿌리를 내렸고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죠. 갈등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숲을 베어내자 엘프들이 분노했고 인간들이 산을 파헤치자 드워프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작은 충돌들이 이어졌고 그것은 점차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갔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별 전투에서는 엘프와 드워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전쟁 전체의 흐름은 인간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들은 한 번의 패배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0번 지면 11번째 공격을 준비했고 100명이 쓰러지면 200명이 그 자리를 채웠죠. 시간은 인간의 편이었습니다. 엘프 전사 한 명을 잃는 것은 수백 년의 경험과 지혜를 잃는 것이었지만 인간 병사 한 명이 쓰러지면 그 자리에 곧 젊은 전사가 들어섰습니다. 드워프 장인이 명검 하나를 만드는 동안 인간 대장장이들은 비록 조악하더라도 수십 자루의 검을 찍어냈죠. 질에서는 밀렸지만 양으로 압도했고 개인의 탁월함보다는 집단의 조직력으로 맞섰습니다. 그렇게 대륙의 주인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인간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죠. 천구의 합이 남긴 것은 새로운 땅만이 아니었거든요. 균열 사이로 들어온 존재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괴물들이 대륙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을 사냥하는 그울, 늪지대를 배회하며 여행자를 잡아먹는 드라우너, 하늘을 날며 마을을 습격하는 그리핀까지 인간들은 전쟁터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병사들의 검과 창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괴물들은 평범한 무기에 쓰러지지 않았고 그들의 습성과 약점을 모르는 채로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마을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숲길을 지나던 상인 무리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승리한 전쟁의 기쁨은 급속도로 식어갔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엘프와 드워프를 물리쳤지만 진짜 위협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한 무리의 마법사들이 나섰습니다. 알자르라는 현자가 이끄는 이들은 금지된 지식을 연구하며 위험한 실험을 거듭했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괴물과 싸우려면 인간도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평범한 인간으로는 절대 괴물을 상대할 수 없으니 인간의 몸을 변형시켜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사냥꾼을 만들어내자는 끔찍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풀의 시련이라 불리는 의식이 탄생했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들, 아니 정확히는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농부의 자식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모여들었죠. 마법사들은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영웅이 될 수 있다고, 괴물을 사냥하는 전설적인 전사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약속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변이의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연금술로 만들어진 돌연변이 유발 물질들이 아이들의 몸속으로 주입되었고 마법적 의식이 그들의 육체를 근본부터 뜯어고쳤죠. 살아남는 이는 열의 셋이었고 그나마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이는 더욱 적었습니다. 비명이 밤을 가득 채웠고 실험실 바닥은 실패한 시도들의 흔적으로 얼룩졌습니다. 살아남은 소년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처럼 빛나는 눈을 갖게 되었고 심장 박동이 느려졌으며 감정이 무뎌졌죠. 그들은 초인적인 반사신경과 힘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인간다움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첫 번째 위처들은 카에르 모르엔이라는 요새를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늑대 학파라라 불리게 된 이들은 괴물 사냥의 기술을 완성해 나갔죠. 검술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그들은 간단한 마법인 징표를 익혔고 연금술로 만든 물약으로 능력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괴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고 그 정보를 후배들에게 전수했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학파들도 생겨났습니다. 위처들 사이에서도 철학의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결국 분열로 이어졌거든요. 가장 먼저 갈라져 나온 것은 고양이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괴물 사냥에만 전념하는 것을 거부했고 때로는 암살자로, 때로는 용병으로 활동하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죠. 그리핀 학파는 반대로 명예와 규율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사와 같은 존재로 여겼고 단순히 돈을 받고 괴물을 사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추구했죠. 곰 학파는 힘과 인내를 강조했고 뱀 학파는 은밀함과 독을 선호했습니다. 각 학파는 독자적인 전투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늑대 학파가 균형 잡힌 검술을 추구했다면 고양이 학파는 빠르고 치명적인 일격을 선호했죠. 곰 학파의 위처들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뱀 학파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랐을 뿐 그들이 짊어진 운명은 같았습니다. 위처의 삶은 끝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고 환영받을 수도 없었죠. 마을에 괴물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위처를 불렀지만 괴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변이로 빛나는 눈, 너무나 빠른 움직임, 인간답지 않은 차가움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위처들은 괴물을 죽이는 대가로 보상을 받았지만 그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속한 그 말을 주지 않고 내쫓거나 심지어 위처를 괴물로 몰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위처들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인간들은 그들을 괴물 취급했습니다. 돌연변이라는 멸칭으로 불렸고 아이들은 그들을 보면 울음을 터뜨렸죠. 여관에서 묵을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처들은 누구보다 인간을 위해 싸웠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영원히 떠돌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이 없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변이의 과정에서 느낌이 사라진다는, 위처들은 기계처럼 괴물을 죽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법을 잊었을 뿐이었고 표현해봤자 받아줄 리가 없었을 뿐이었죠. 위처들은 웃는 법을 잊어갔고 사랑하는 법도 잊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끝없는 길 위에서 고독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위처들이 길 위에서 고독과 싸우며 괴물을 사냥하는 동안 대륙의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부 왕국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론 공동의 위협 앞에서 동맹을 맺어야 했고 남쪽에서는 거대한 제국이 야망을 품고 북쪽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있었죠. 인간의 세계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북부 왕국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된 국가들이었습니다. 레다니아, 테메리아, 캐드웬, 아이달은 그리고 신트라까지.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왕자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경계했죠. 레다니아는 강력한 마법사들과 정보망을 갖춘 부유한 왕국이었고 테메리아는 풍부한 철광석과 견고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캐드웬은 북쪽의 추운 땅에서 강인한 전사들을 키워냈고 아이다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아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죠. 신트라는 바다를 끼고 있었고 사자 문장을 내건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왕국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음모가 끊임없이 벌어졌죠.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를 지키기 위해 이웃 영주와 다투었고 왕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법사들은 왕의 조언자로서 궁정에 자리 잡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만의 목적을 품고 있었고 때로는 왕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북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그 분열은 곧 치명적인 약점이 될 터였습니다. 남쪽에는 닐프가드 제국이 있었습니다. 북부의 여러 왕국들과는 달리 닐프가드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되어 있었죠. 황금색 태양을 상징으로 삼은 이 제국은 철저한 중앙 집권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부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통일했습니다. 닐프가드의 군대는 규율이 엄격했고 전술은 정교했으며 장군들은 냉철했죠. 그들은 전쟁을 예술처럼 다루었고 정복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닐프가드 제국의 중심에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죠. 귀족들조차 황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반역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제국의 관료 체계는 효율적이었고 세금은 철저히 징수되었으며 군대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닐프가드는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기계처럼 작동하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 기계는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부를 완전히 통일한 닐프가드는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분열된 북부 왕국들은 제국의 눈에 무질서하고 약한 존재로 비쳤고 정복할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였죠. 닐프가드의 황제는 야망이 컸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하고자 했죠. 그는 북부의 혼란을 끝내고 제국의 깃발 아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평화는 칼날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닐프가드의 대군이 북상하면서 국경의 왕국들이 불타올랐고 수많은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죠. 북부 왕국들은 황급히 동맹을 맺었지만 준비가 부족했고 협력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초반의 전투에서 닐프가드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신트라 왕국이 제일 먼저 무너졌죠. 사자 문장은 찢겼고 왕궁은 함락되었으며 왕실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북부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드된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바꿨고 마법사들이 전장에 나서면서 닐프가드의 진군은 멈춰졌죠. 피와 마법이 뒤섞인 참혹한 전투 끝에 닐프가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첫 번째 전쟁은 일시적인 평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었고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으며 난민들이 길을 떠돌았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헤맸고 불타버린 집터에서 가족을 찾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위처들에게도 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땅에는 괴물들이 더 활개를 쳤고 혼란 속에서 온갖 어둠의 존재들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닐프가드는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다시 군대를 정비했고 더 정교한 전략을 세웠으며 북부의 내부 분열을 이용할 방법을 찾았죠. 스파이들이 북부 왕국의 궁정에 침투했고 매수당한 귀족들이 제국을 위해 일했으며 음모와 배신이 그림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좌 뒤에서, 어둠 속에서, 속삭임 사이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북부 왕국들은 승리의 여운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고 전쟁의 책임을 떠넘겼으며 다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동맹은 약해졌고 협력은 무너졌으며 분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닐프가드는 이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쉬운 승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과 정치, 음모와 배신 속에서도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보다 훨씬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혈통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 세계에는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세살레와 아엔엘르라고 불리는 예언이었는데 그 내용은 세상의 종말과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얼음에 갇히고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때 상고의 혈통을 이어받은 한 아이가 세상을 구하거나 파멸시킬 것이라고요. 이 예언의 중심에는
라라 도렌이라는 엘프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라 도렌은 상고의 혈통, 즉 아엔헨 이카하르라는 강력한 마법의 피를 이어받은 엘프였습니다. 그녀는 인간 마법사 크레게난과 사랑에 빠졌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엘프와 인간 사이의 증오와 전쟁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고 라라 도렌은 절망 속에서 딸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저주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혈통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죠. 라라 도렌의 딸은 살아남았고 그녀의 혈통은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엘프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이면서 독특한 능력이 발현되었습니다. 상고의 혈통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힘, 차원의 문을 여는 능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 힘을 가진 이들은 언제나 쫓기고 이용당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렀고 라라 도렌의 혈통은 신트라 왕국의 왕가로 이어졌습니다. 신트라의 여왕 칼란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특별한 혈통을 물려받았고 그녀의 딸 파베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베타는 어린 시절부터 이상한 능력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면 주변의 물건들이 날아다녔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칼란테 여왕은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괴물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이 마녀라고 부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파베타의 14번째 생일 축하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칼란테는 절망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한 기사가 나타나 놀라운 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신트라의 왕 로그너를 구했던 은인이었고 그 대가로 놀라운 법, 즉 자신이 무엇을 받을지 모른 채 약속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것은 파베타의 손이었습니다. 갑옷을 벗은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듄이라는 이름의 그는 고슴도치처럼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모습이었거든요. 칼란테는 이 결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괴물에게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파베타는 이미 듄이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엄청난 마법의 힘이 분출되었습니다. 연회장이 흔들렸고 귀족들이 벽에 내동댕이 쳐졌으며 폭풍이 실내에서 휘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한 위처, 리비아의 게럴트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듄이를 도왔고 파베타의 힘을 진정시켰으며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켰죠. 위기가 지나간 후 감사의 표시로 듄이는 게럴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게럴트는 농담처럼 놀라운 법을 요구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있지만 아직 모르는 것,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 순간 파베타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롤트는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운명이 장난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베타와 듄이는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시릴라, 애칭으로 시리였습니다. 시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했습니다. 라라 도렌으로부터 이어진 상고의 혈통이 그녀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죽었습니다. 파베타와 듄이를 태운 배가 폭풍 속에서 침몰했고 시리는 고아가 되었죠. 칼란테 여왕은 손녀를 키웠습니다. 시리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안에 잠든 힘을, 그 힘이 불러올 운명을 느꼈거든요. 시리는 평범한 공주로 자랐지만 때때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장소들,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보는 꿈이었죠.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리를 원하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닐프가드 제국도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제 에미르 바르 엠레이스는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상고의 혈통을 가진 아이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북부의 마법사들도 시리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보호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이용하려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제거하려 했죠. 시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언된 아이, 세상을 구하거나 파멸시킬 존재, 모두가 원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었고 그 힘은 세상의 균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어린 소녀였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고 신트라의 바닷가를 달리는 것을 좋아하며 밤이면 무서운 꿈에 떨던 평범한 아이였죠. 운명은 이미 그녀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게레트라는 위처와의 만남, 전쟁의 포화 속에서의 도망, 힘의 각성과 통제, 그리고 예언의 성취까지. 시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녀가 걷게 될 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리를 지켜줄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게롤트는 정작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살아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리비아의 게롤트라는 이름도, 카에르 모엔에서의 수련도, 시리와의 인연도, 예니퍼와의 사랑도 모두 안개 속에 묻힌 채였죠.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리비아의 포그롬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비인간 종족을 학살하던 그 끔찍한 날, 게롤트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창에 찔려 죽어가던 순간 예니퍼가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마법을 쏟아부어 그를 살려냈지만 그 대가로 자신도 쓰러졌고 둘 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의 사냥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나타나 게롤트와 예니퍼를 데려갔고 둘은 알 수 없는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안개 속을 헤맸고 어느 순간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죠. 게롤트는 카에르 모엔 근처의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찾아낸 것은 같은 늑대 유파의 위처들이었고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게롤트는 마치 백지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위처로서의 본능과 검술은 몸에 남아 있었지만 자신의 과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다른 위처들은 그에게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실이라는 아이를 키웠다는 것, 예니퍼라는 마법사와 사랑했다는 것, 수많은 모험을 함께했다는 것들을요. 하지만 이야기로 듣는 과거는 진짜 기억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게롤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게롤트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트리스 메리골드라는 이름의 붉은 머리 마법사였죠. 그녀는 게롤트의 오랜 친구였고 예전부터 그를 사랑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니퍼와 게롤트의 관계를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기억을 잃은 게롤트를 보살피며 곁에 머물렀습니다. 게롤트는 트리스에게서 따뜻함을 느꼈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트리스는 그에게 예니퍼에 대해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게롤트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기를 기다린 걸까요? 하지만 예니퍼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기억을 잃고 어딘가에서 깨어났지만 게롤트보다 먼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게롤트를 찾기 시작했죠.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연인을 찾아 헤매는 예니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 누구도 자신을 찾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홀로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게롤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희미한 얼굴들이 떠올랐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으며 가슴 한편에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트리스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따뜻했지만 완전하지 않았고 게롤트는 자신의 진짜 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리였습니다.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반드시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죠. 결국 게롤트는 과거를 찾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니퍼와 재회했고 트리스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시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생의 사냥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들이 찾는 것이 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게롤트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 시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게롤트가 시리를 찾기 시작한 곳은 화이트 오차드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곳에는 니플가드 제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게롤트는 이곳에서 시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은발의 젊은 여성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했고 그녀는 야생의 사냥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롤트의 가슴은 조여들었습니다. 시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홀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화이트 오차드에서 시리의 흔적을 줬던 게롤트는 니플가드의 황제 에미르 바 엠레이스로부터 직접 소환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게롤트에게 중대한 의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시리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의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에미르 바 엠레이스는 시리의 친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신트라의 공주였던 파베타가 사실은 에미르의 저주받은 모습이었고 그는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파베타와 결혼했던 것이죠. 하지만 파베타가 바다에서 죽은 후 에미르는 시리를 찾지 못했고 이제야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에미르는 게롤트에게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게롤트에게 시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의뢰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시리를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위함이었죠. 황제는 게롤트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했고 비지마 궁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단서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게롤트는 황제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권력자로서의 냉정함과 아버지로서의 절박함이 뒤섞인 그 눈빛은 게롤트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었죠. 비지마에서 게롤트는 예니퍼와 재회했습니다. 수년 만에 만난 그들의 만남은 격정적이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예니퍼는 여전히 아름답고 강렬했으며 게롤트를 향한 그녀의 감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롤트가 기억을 잃고 트리스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죠. 예니퍼는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고 게롤트는 미안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처럼 강렬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시험받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니퍼는 시리를 찾기 위해 이미 오랫동안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리가 야생의 사냥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리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마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시리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시리는 자신의 엘프 혈통에서 비롯된 시공간 이동 능력으로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고 있었고 그 능력은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예니퍼는 게롤트에게 말했습니다. 시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녀의 친구들,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야 한다고요. 비지마 궁정은 정치적 음모와 권력 다툼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미르 황제는 북부 왕국들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귀족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게롤트와 예니퍼는 시리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리가 스켈릭의 제도로 갔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시리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다는 증언이 있었고 게롤트는 그녀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시리를 찾는 것은 단순한 추적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야생의 사냥이 계속해서 그녀를 쫓고 있었고 그들은 게롤트가 시리에게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게롤트는 야생의 사냥의 전조들을 마주쳤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죽음의 기운이 퍼지는 순간들이었죠. 그들은 단순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들, 엄청난 힘을 가진 전사들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시리를 사로잡아 그녀의 힘을 손에 넣는 것이었죠. 게롤트는 자신이 마주한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시리는 단순히 위기에 처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고 그 힘을 노리는 자들은 시리를 도구로 삼으려 했습니다. 황제는 아버지로서 딸을 찾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통치자로서 시리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 했고 야생의 사냥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시리를 납치하려 했으며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이유로 시리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게롤트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했습니다. 시리를 안전하게 찾아내고 그녀를 지켜내는 것이었죠. 예니퍼와 함께 작업하면서 게롤트는 과거의 감정들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니의 소원으로 엮인 운명,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랑과 갈등,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끊임없는 오해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예니퍼는 여전히 독립적이고 강했지만 게롤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게롤트 역시 예니퍼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리가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들은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리를 찾는 여정은 게롤트를 벨렌의 늪지대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전쟁의 상처가 깊게 패인 땅이었고 가난과 절망이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곳이었죠. 벨렌은 닐프가드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을마다 시체가 나뒹굴었고 괴물들이 들판을 배회했으며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이곳에서 게롤트는 피의 남작이라 불리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벨렌의 크로우퍼치를 다스리는 지역 영주였습니다. 남작은 거칠고 폭력적인 남자였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는 시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게롤트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안나와 딸 타마라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남작의 가족사는 벨렌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내를 구타했고 딸은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안나는 남작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죠. 게롤트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늪지대 깊숙한 곳에 있는 크룩백 보그의 세 마녀들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마녀들의 먹이였고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일의 공범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크룩백 보그의 세 마녀는 고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위스퍼스, 브루스터스, 그리고 휩스라 불리는 그들은 벨렌의 숲과 늪을 지배했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대가로 끔찍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었고 안나를 노예처럼 부렸으며 벨렌 전체를 공포로 지배했죠. 게롤트는 그곳에서 시리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리는 마녀들에게서 도망치는 아이들을 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마녀들과 직접 대면했던 거예요. 시리의 용기는 아이들을 구했지만 그녀 자신은 야생의 사냥에게 쫓기며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게롤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크룩백 보그의 고목 정령을 해방시킬 것인가? 아니면 마녀들의 편에 설 것인가? 고목 정령은 자신을 풀어주면 아이들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정령이 풀려나면
벨렌 전체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마녀들은 악하지만 일종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목정령은 더 큰 혼돈을 불러올 수 있는 존재였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과 안나의 안전, 그리고 벨렌 전체의 운명이 게롤트의 결정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게롤트의 선택이 어떠했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만약 고목정령을 해방시켰다면 아이들은 구해졌을지 모르지만 안나는 마녀들의 저주를 받아 괴물이 되었고 다운오렌 마을은 파괴되었습니다. 만약 마녀들의 편을 들었다면 아이들은 희생되었고 안나는 살아남았지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었죠. 어떤 경우든 피해 남작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저지른 폭력, 딸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가족의 모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남작의 이야기는 용서와 속죄에 관한 것이었고 때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벨렌에서의 조사를 마친 게롤트는 노비그라드로 향했습니다. 노비그라드는 북부 왕국 최대의 자유도시였고 수많은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거대한 항구 도시였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광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불꽃교단이 마녀 사냥을 시작했고 비인간 종족들이 박해받았으며 거리마다 화용대가 세워졌습니다. 라돌비드 왕이 마법사들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했고 그로 인해 노비그라드는 공포와 편견의 도가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게롤트는 이곳에서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기스문트 다익스트라는 과거 레다니아의 첩보대장이었지만 지금은 노비그라드에서 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성과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고 게롤트에게 시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도움을 요청했죠. 다익스트라의 계략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라돌비드 왕을 제거하고 북부 왕국들을 재편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게롤트를 그 계획에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다익스트라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 했고 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비그라드에서 게롤트는 트리스 메리골드를 찾았습니다. 트리스는 마법사들을 노비그라드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돕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영원한 불꽃교단의 추적을 받고 있었죠. 트리스는 게롤트의 옛 연인이었고 그녀와의 관계는 예니퍼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니퍼가 운명과 열정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트리스와는 선택과 헌신으로 쌓아온 관계였죠. 게롤트는 트리스를 도와 마법사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원한 불꽃교단의 마녀 사냥꾼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마녀 사냥의 광기는 끔찍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마법사라는 혐의만으로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았으며 공개적으로 화형당했습니다. 노비그라드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의심했죠. 게롤트는 이 모든 광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돌비드는 마법사들을 제거함으로써 닐프가드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고 영원한 불꽃교단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게롤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리스를 구하고 마법사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트리스와 마법사들을 무사히 탈출시킨 게롤트는 시리의 흔적을 따라 스켈리게 제도로 향했습니다. 스켈리게는 북쪽 바다 한가운데 흩어진 섬들의 왕국이었고 거친 바다와 끝없는 폭풍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전사들의 땅이었죠.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숭배했고 용맹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게롤트가 도착했을 때 스켈리게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브란 왕이 세상을 떠났고 왕위를 둘러싼 계승 분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왕위 계승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브란 왕의 딸 세리스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강인한 전사였고 그녀의 오빠 하야르트는 개혁을 원하는 야심가였죠. 세리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스켈리게의 전통을 지키려 했지만 하야르트는 대륙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스켈리게를 현대화하려 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스켈리게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게롤트는 이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시리의 흔적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예니퍼와 재회했습니다. 예니퍼도 시리를 찾아 스켈리게에 왔습니다. 그녀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마법을 통해 시리가 스켈리게에 왔었다는 증거를 발견해냈죠. 게롤트와 예니퍼는 다시 한번 함께 시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니퍼는 시리가 와일드 헌트로부터 도망치면서 스켈리게의 한 마을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곳 사람들은 시리가 어떤 괴물과 싸웠으며 곧 떠났다고 증언했어요. 수색 과정에서 게롤트와 예니퍼는 스켈리게의 드루이드들을 만났습니다. 드루이드들은 고대의 지식을 간직한 현자들이었고 자연의 힘을 다루는 이들이었죠. 그들은 시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쉽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루이드들은 시리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했고 그녀가 엘프의 현자를 만나려 했다고 말했어요. 그 엘프의 이름은 아발라크였고 그는 고대 엘프 문명의 마지막 생존자 중 하나로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발라크를 찾기 위해 게롤트와 예니퍼는 스켈리게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마라는 기이한 존재를 만났죠. 우마는 베렌 남작이 데리고 있던 저주받은 생명체였는데 사실 그는 아발라크가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와일드 헌트와의 대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저주에 걸린 아발라크는 우마라는 형태로 살아남았고 게롤트는 예니퍼의 도움을 받아 그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했어요. 저주를 푸는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예니퍼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야 했고 게롤트는 의식 중에 나타나는 환영과 싸워야 했죠. 저주가 풀리자 아발라크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리를 보호하려 했고 그녀에게 고대 엘프의 지식을 전수하려 했지만 와일드 헌트의 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리는 아발라크의 도움으로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둘은 헤어졌고 아발라크는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그는 시리가 베렌의 혈통이 가진 고대의 힘을 각성시키려 했으며 그 힘만이 와일드 헌트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발라크의 말에 따르면 시리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와일드 헌트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게롤트는 아발라크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엘프의 현자는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시리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발라크는 진심으로 시리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그가 가진 지식 없이는 와일드 헌트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예니퍼 역시 아발라크를 경계했지만 그와 협력하기로 결정했고 세 사람은 함께 시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아발라크가 가진 지식은 게롤트의 예상보다 훨씬 방대했고 그가 알려준 정보는 시리의 행방을 좁혀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프의 현자는 시리가 남긴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고 그녀가 차원을 넘나들며 남긴 마법적 잔재를 추적할 수 있었죠. 게롤트와 예니퍼 그리고 아발라크는 노비그라드를 거쳐 스켈리게의 외딴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엘프들이 남긴 유적이 있었고 시리가 그곳을 방문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유적 안에서 그들은 시리가 쓴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준비가 되었으며 곧 게롤트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게롤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시리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곧 그녀가 와일드 헌트와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발라크는 시리가 자신의 힘을 깨우쳤다면 이제 카에르 모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고 게롤트는 즉시 오랜 위처의 요새로 향하기로 결정했죠. 예니퍼는 게롤트에게 혼자 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와일드 헌트는 시리가 나타나는 곳을 알아낼 것이고 그들은 모든 힘을 동원해 그녀를 잡으려 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롤트는 자신이 여정에서 만난 모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트리스 메리골드는 노비그라드에서 마법사들을 모아 함께 오겠다고 약속했고 졸탄 시베이는 드워프 용병들을 데리고
카에르 모헨으로 향했어요. 베렌 남작은 비록 자신의 가족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게롤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가 이끄는 기마병들도 함께 오기로 했죠. 로슈와 베스는 테메리아의 자녀 병력을 이끌고 합류했고 심지어 케이어 트롤리스의 마법사 케이라 매츠도 자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니퍼가 마법형의회에 남은 마법사들을 설득해 일시적으로나마 협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카에르 모헨은 오랫동안 버려진 요새였지만 여전히 견고했고 게롤트가 어린 시절 훈련받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베세미르는 요새를 지키고 있었고 게롤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곧이어 다른 위처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에스켈과 람버트, 그리고 고양이 유파의 위처 레토까지 각자의 길을 걷던 위처들이 게롤트의 부름에 응답해 카에르 모헨으로 돌아왔죠. 그들은 오래된 요새를 방어 거점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함정을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며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밤 시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게롤트가 기억하던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어요. 세월과 고통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롤트를 보는 순간 시리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를 나누었죠. 시리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와일드 헌트에게 쫓기며 여러 세계를 떠돌았고 아발라크의 도움으로 자신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게롤트는 시리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와일드 헌트와의 대결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니퍼는 시리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베세미르는 시리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날 밤 카에르 모헨의 대연회장에는 오랜만에 불이 켜졌고 함께 모인 동료들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 하늘이 어두워지며 차가운 한기가 요새를 감쌌습니다. 와일드 헌트가 나타난 것이죠. 에레딘이 이끄는 붉은 기수들은 하늘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군대는 카에르 모헨을 포위했습니다. 에레딘은 시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게롤트는 거절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모든 동료들이 무기를 들었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일드 헌트의 전사들은 강력했고 수도 많았지만 카에르 모헨의 방어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처들은 자신들의 검술과 마법을 총동원해 적들을 막아냈고 마법사들은 강력한 주문으로 헌트의 병력을 소탕했어요. 트리스는 불꽃 마법으로 적들을 불태웠고 예니퍼는 얼음 마법으로 그들을 얼려버렸죠. 졸탄과 드워프들은 요새의 문을 지키며 돌격해오는 적들을 막아냈고 로슈와 베스는 병사들을 이끌고 측면을 방어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카에르 모헨의 오래된 성벽은 헌트의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롤트는 시리와 함께 싸우며 그녀를 지키려 했지만 시리는 자신이 직접 에레딘과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베세미르는 시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트의 장군 이무레리스와 맞섰는데 그는 오랜 경험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결국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게롤트가 달려갔을 때 베세미르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의 마지막 말은 시리를 믿으라는 것이었죠. 베세미르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분노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시리는 슬픔과 분노로 자신의 힘을 폭발시켰고 그녀의 고대 혈통이 가진 힘이 깨어났어요. 시공간이 일그러지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와일드 헌트의 전사들은 그 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에레딘조차 그 힘 앞에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헌트는 일시적으로 물러났죠. 하지만 게롤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레딘은 더 강한 힘을 모아 다시 공격할 것이고 그때는 시리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었어요. 전투가 끝난 후 카에르 모헨의 생존자들은 베세미르를 장사 지냈습니다. 위처의 전통에 따라 그의 유해는 화장되었고 모두가 그를 추모했죠.
시리는 베세미르의 죽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지만 게롤트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것은 시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세미르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위해 싸우다 떠났다고 말이에요. 아발라크는 이제 와일드 헌트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혔습니다. 에레딘과 그의 붉은 기수들은 사실 아엔엘레라 불리는 고대 엘프 종족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멸망하자 다른 차원으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착한 세계 역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에레딘은 시리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세계로 이주하려 했던 것이었죠. 시리의 고대 혈통이 가진 힘은 차원의 문을 열 수 있었고 그 힘만 있으면 에레딘은 자신의 종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에레딘의 계획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어요. 시리가 그 힘을 사용하면 그녀가 있는 세계는 파괴될 것이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에레딘은 자신의 종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세계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리를 끝까지 쫓았던 것이죠. 게롤트는 에레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리 역시 자신의 힘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발라크는 시리를 도와 그녀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의 고대 혈통은 단순히 차원의 문을 여는 것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었고 그 힘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시리 자신도 그 힘에 삼켜질 수 있었어요. 아발라크는 엘프의 고대 현자답게 냉정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시리를 훈련시켰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나라 도렌을 사랑했던 현자였고 시리에게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게롤트와 예니퍼는 에레딘을 찾아내기 위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와일드 헌트는 카에르 모엔 전투 이후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그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레딘은 자신의 종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었고 그때는 더욱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롤트는 동맹들과 함께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면서도 시리의 안전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시리는 훈련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원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고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가올 미래의 파편들을 희미하게 남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 속에서 시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설이라 불리는 재앙이 모든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그 한파는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고 있었죠. 이 하얀 설이는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차원 자체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아엔엘레들이 도망쳐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리는 자신이 본 예언을 게롤트와 예니퍼에게 말했습니다. 하얀 서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리가 직접 그 근원으로 들어가 자신의 힘으로 재앙을 막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리의 목숨을 대가로 요구하는 선택이었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도박이었습니다. 게롤트는 그런 선택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자신에게 주어진 힘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딘은 마침내 스켈리게의 운드빅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시리를 유인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공격했고 와일드 헌트의 기수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게롤트와 시리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은 서둘러 운드빅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스켈리게의 전사들도 크라흐 안크라이트의 지휘 아래 전투에 참여했고 대륙 전체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와일드 헌트의 붉은 기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마법과 무력을 자랑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얼음과 죽음이 남았어요. 하지만 게롤트와 그의 동료들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처의 검술과 마법사들의 주문, 그리고 스켈리게 전사들의 용맹함이 하나가 되어 와일드 헌트에 맞섰죠. 시리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개방하며 전장을 누볐고
그녀의 순간이동과 시공간 왜곡 능력은 붉은 기수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게롤트는 에레딘과 1대1로 맞섰습니다. 와일드 헌트의 왕은 검과 마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무시무시한 전사였고, 게롤트는 평생 쌓아온 위쳐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야 했어요.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에레딘의 얼음 마법과 게롤트의 위쳐 사인이 충돌하며 주변을 뒤흔들었습니다. 결투는 길고도 치열했지만 결국 게롤트의 은검이 에레딘의 갑옷을 뚫고 그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와일드 헌트의 왕은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고, 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의 종족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에레딘이 쓰러지자 와일드 헌트의 나머지 기수들도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리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얀 서리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에레딘을 물리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리는 게롤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게롤트는 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차원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리는 하얀 서리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차원이 붕괴되어 뒤섞이는 혼돈의 공간이었고, 엄청난 한파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시리는 자신의 고대 혈통이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터져나왔고, 그 빛은 하얀 서리와 충돌하며 차원 자체를 뒤흔들었죠. 시리는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며 재앙을 막아냈고, 그녀의 희생으로 하얀 서리는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게롤트는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시리가 돌아오기를, 그녀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이에요. 예니퍼도 트리스도 모든 동료들이 함께 기다렸지만 시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게롤트는 황제 에미르를 찾아가 시리의 운명을 전해야 했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를 대하는 게롤트의 태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다른 미래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게롤트가 시리를 믿고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면, 시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대하며 그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시리는 하얀 서리를 막아낸 후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성 위처로 거듭났고, 게롤트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운명도 가능했습니다. 게롤트가 시리를 황제에게 데려갔다면 에미르는 시리를 닐프가드의 황녀로 인정하고 그녀를 후계자로 삼았어요. 시리는 제국의 황좌에 앉게 되었고, 그녀의 지혜와 힘으로 대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게롤트와 시리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함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황녀와 신하라는 거리가 생겨났죠. 어떤 결말이 찾아왔든 게롤트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평생 운명에 저항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운명의 선택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예니퍼와 함께 조용한 삶을 선택했든, 트리스와 새로운 시작을 했든, 혹은 홀로 위쳐의 길을 계속 걸어갔든, 게롤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대륙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위쳐 게롤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가 남긴 전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